장례식장은 검은 공기에 잠겨 있었다. 희고 차가운 국화향이 사람들의 울음과 뒤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빈소에 걸린 영정 속의 미소가 믿기지 않았다. 저 얼굴은 분명 내 아들 경호였다. 나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이 메어 단말마처럼 울부짖었다. 내 새끼야, 내 경호야. 울음은 마른 기침처럼 튀어나와 주위를 울렸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안쓰럽게 나를 향했다. 그러나 이 장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다. 며느리 서미호. 그녀는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빈소를 이끌고 있었다. 검은 치마와 흰 저고리 차림의 그녀는 고개 숙여 조문객들을 맞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 같았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다. 미호 씨 참 의젓하네. 경호 씨도 저승에서 흐뭇하겠어. 나는 울음에 잠긴 채로 멀찍이 지켜봤다. 왜인지 위화감이 스쳤다. 자식을 잃은 아내라면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 장례식장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빈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경호야, 엄마는 아직 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나는 무심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발신자 경호.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숨이 막혔다. 엄마 관 속에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물이 솟구치며 목소리가 흔들렸다. 뭐라고? 경호야, 내가 맞니? 지금 어디 있니? 엄마 조심해, 다 그녀 짓이야. 뚝.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그녀? 곧바로 머릿속에 스친 얼굴, 서미호.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부의 가면을 쓰고 빈소를 지배하던 그녀. 내 가슴 속에 불길이 치솟았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나는 이 늙은 몸으로라도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이 장례식에서부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자꾸만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엄마 관 속에 있는 건 아니야. 다 그녀 짓이야. 꿈일까? 헛것일까? 그러나 분명히 내 귀에, 내 심장에 아들의 목소리가 박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빈소를 둘러봤다. 자고 있는 조문객들, 나지막이 꺼져가는 초, 향내가 가득한 공기. 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매만졌다. 경호야, 정말 내가 아니니? 이 안에 있는 게. 눈물이 솟구쳤지만 뚜껑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 안엔 누가 누워 있는 걸까? 그리고 경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미호였다. 나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미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경호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녀는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눈물이 맺히지 않은 눈동자는 오히려 맑고 차가웠다. 나는 그제야 소름이 끼쳤다. 이 여인은 지금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 힘내셔야죠. 경호 오빠가 가장 원치 않는 게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내 귀엔 날 선 칼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살폈다. 낮에는 조문객 앞에서 효부의 가면을 쓰고 밤이면 은밀히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걱정 말아요.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 말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모님. 그녀가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주인인 양. 나는 일부러 더 무너져 보였다. 허리가 굽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그녀가 방심하도록 나는 연약한 가면을 썼다. 그러나 내 속은 점점 굳어갔다. 만약 경호가 살아있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장례가 끝나고도 서미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녀는 정성스레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남들이 보면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였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혀를 찼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 드물다니까. 경호 씨가 하늘에서 미호 씨 같은 아내 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속을 들여다봤다. 밤마다 은밀히 통화하는 목소리, 장례비보다 먼저 재산 문제를 언급하던 눈빛, 그리고 경호의 전화를 통해 흘러나온 진실. 이 집안에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이 살고 있었다. 며칠 후 미호는 내 방으로 들어와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호 오빠가 떠났으니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켜드려야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일부러 어리숙하게 물었다. 재산을 정리한다고? 난 잘 모르겠다. 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순간의 미소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웃음은 효부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짐승의 웃음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녀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나 그 손길에서 나는 따뜻함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냉기를 느꼈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경호를 되찾으려면 이제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이 집 안에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다. 늙고 무기력한 시어머니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녀의 숨통 가까이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주름투성이의 늙은 얼굴. 그러나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독한 눈빛이 숨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내가 날 늙은이로 본다면 그렇게 보아라. 하지만 그 늙은이가 내 숨통을 끊을 칼을 품고 있다는 건 모를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미호는 요즘 유난히 집 밖으로 자주 나갔다. 어머니,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친구랑 잠깐 만나요.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방에 들어섰다.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다. 인기척은 없다. 내 심장은 북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책상 위엔 깔끔한 장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거기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한정수 3천만 원. 김일억. 오순자 2억 예정. 내 이름. 예정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장부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차례대로 처리하며 돈을 흡수해가는 리스트. 마지막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건 이제 곧 내 차례라는 뜻이었다. 나는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오르는 걸 느끼며 장부를 덮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던 봉투였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꺼내 펼쳤다. 그것은 경호의 유언장이었다. 내 전 재산을 아내 서미호에게 상속한다. 나는 경악하며 봉투를 덮었다. 경호는 살아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유언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위조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나는 황급히 장부와 유언장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 마침 미호가 마트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참이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다. 화장실 좀. 그녀의 눈빛이 잠깐 나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뭔가를 눈치챈 것이다. 방 안에 여전히 내 체온이 남아있을까 두려웠다. 내 심장은 쿵쿵 울렸고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 집에서 오래 버티면 내가 먼저 당한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미호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숨결 가까이 그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늙고 무기력한 시어머니의 탈을 쓰고 그녀 곁에서 독을 머금은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일부러 더 약한 척을 했다. 손에 힘을 빼고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밥 한 숟갈 뜨기도 버거운 연기를 했다. 아휴, 요즘은 손이 말을 안 들어. 나도 이제 다 됐지 뭐. 내 말에 미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밥그릇을 떠밀어 주었다. 어머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겉으론 따뜻했지만 그 깊은 속은 공허했다.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기색. 마치 마지막 순서가 가까워진 걸 즐기는 듯 했다. 며칠 후 미호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죠. 나는 일부러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따라가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병원 대신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면, 혹은 약을 바꿔치기 하려 한다면, 그때야말로 그녀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와 함께 외출하는 날, 나는 작은 녹음기를 손바닥만 한 수첩 속에 숨겼다. 혹시 모를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손잡으세요. 미호는 다정한 말투로 내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걸 느꼈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무서운 꿈 같은 거 꾸지 않으세요? 나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와. 나도 곧 가라는 것 같아.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럼 어쩌면 꿈이 아니라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미호. 내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나는 끝까지 따라붙는다. 내 가면을 벗기는 날 내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겠다. 잠입은 곧 익숙해졌다. 나는 무기력한 노파의 가면을 쓴 채 며느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속으로는 작은 복수의 씨앗들을 하나씩 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증거였다. 나는 미호가 외출할 때마다 슬쩍 뒤를 밟았다. 시내 외곽의 허름한 카페, 그녀는 늘 그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 중년의 낯선 사내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켜두고 수첩 속에 숨긴 녹음기로 그들의 대화를 남겼다. 정리 다 됐어. 네, 유언장도 준비했고 장부도 깔끔히 정리했어요. 좋아. 장모님도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나는 그 말에 숨을 죽였다. 장모님이라 불린 건 분명 나였다. 그녀가 사내와 공모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두 번째는 아들의 흔적이었다. 경호의 친구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돌렸다. 혹시 경호한테서 연락받은 적 없니? 대부분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에 경호가 잠깐 전화를 했어. 숨이 차 보였고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했는데 무서워하는 목소리였어. 그 말은 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경호는 살아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 갇혀있다. 세 번째는 미호의 약점이었다. 나는 그녀가 사용하는 화장품,
가방 속 쪽지,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작은 명함을 발견했다. 법무사 사무소. 명함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언장 위조 서류 완료. 나는 명함을 손바닥에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 실수 하나가 내 무기가 된다. 그날 밤 나는 미호의 방문 앞에서 속삭였다. 미호야 잘 자. 겉으론 다정하게 들렸을 그 말 속에는 결연한 맹세가 숨어 있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내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무릎 꿇을 때까지. 복수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이제 남은 건 그것이 피어나 칼날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은 내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김박,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남은 이름 하나. 한정수 3천만 원. 그 금액은 장례비로 쓰기엔 너무 많고 거래라 하기엔 애매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 돈을 받았는지가 사건의 열쇠였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나는 수첩에 적어둔 전화번호 몇 개를 뒤적였다. 장부에서 보았던 단서들 중 하나, 낡은 청구서에 남아있던 연락처였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한정수 씨 맞습니까? 누구신데요? 저는 경호 엄마입니다. 제 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게 욕설을 뱉었다. 젠장 그 여자가 말했구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요. 나도 위험해. 뚝. 전화는 끊겼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쥔 채 서 있었다. 그 여자. 그가 말한 건 분명히 써미호였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한정수를 찾아 나섰다. 전화번호 뒷자리를 단서 삼아 근처 PC방에서 흘린 기록을 뒤쫓았고 결국 그가 자주 드나드는 허름한 선술집을 알아냈다. 밤늦게 나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곳을 찾아갔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내 앞에 앉았다. 한정수 씨 맞으시죠?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제 아들 경호가 살아있습니까? 내 물음에 그는 눈길을 피하며 소주잔을 움켜쥐었다. 그 여자는 무서운 여자예요. 나도 빠져나오지 못했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수 씨, 제발 말해줘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경호 씨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미호가 날 시켜서 그를 옮겼어요. 어디론가. 그때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장부 속 이름들, 금액, 그리고 내 이름 옆에 적힌 예정. 그녀는 차례차례 사람들을 이용하고 처리하고 돈으로 봉합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의 팔을 붙잡았다. 정수 씨, 제발 도와줘요. 그 여자의 손에서 내 아들을 빼내야 해요.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도우면 나도 죽을 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함께 싸울 겁니다. 내 눈빛을 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경호야,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널 찾아낼 거다. 한정수와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경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호가 그를 어딘가에 가둬두었다는 단서.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와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수는 술에 절어 살았고 언제든 도망칠 듯한 눈빛을 가졌다. 그러나 그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다.
미호는 항상 특정 계좌를 통해 돈을 움직여요. 그 계좌를 쫓으면 경호 씨가 있는 곳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수 씨, 두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겁에 질린 동시에 여전히 돈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가 만난 카페 구석에서 정수가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사실 미호 씨가 저한테 더 큰 돈을 제안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솔직히 저도 인생이 힘들잖아요.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수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고요. 돈만 있으면 멀리 떠날 수 있는데 괜히 끼어들다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술잔을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정수 씨, 잘 들어요. 지금 도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호는 당신을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 오히려 먼저 제거할 겁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이미 수많은 이름들이 장부에 적혀 있었어요. 당신도 그 중 하나예요. 정수는 땀을 닦으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젠장 알겠습니다. 같이 가죠. 하지만 어머니 약속해요. 나도 살려줘야 합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했다. 어머니, 오늘은 늦게까지 나가 계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호는 잔잔히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매서운 눈빛이 숨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시장에 좀. 시장이라 요즘 따라 어머니가 부쩍 바쁘신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내 속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안쪽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수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나를 배신할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그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 동맹은 이미 균열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든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나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내가 방에서 속삭이듯 전화할 때면 벽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정수를 만나고 돌아오면 미호는 언제나 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늘 사소한 것 같았지만 매번 내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일부러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데도 안 갔어. 그냥 집 앞 마트에.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내 대답을 믿지 않는 듯 했다. 마치 내가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어느 날 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방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스르륵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몰래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였다. 서미호. 그녀는 내 머리맡에 조용히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서늘하고 차가웠다. 마치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곧 죽을 시체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어머니. 그녀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끝까지 잠든 척을 유지했다. 얼마 후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자 나는 한순간에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래, 맞다. 그녀는 이미 눈치챘다. 내가 가만히 무너지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먼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죽 끓였어요.
힘내시라고요. 그녀는 하얀 그릇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혹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나는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허둥대는 척했다. 아휴, 요즘은 손도 말을 안 들어. 그냥 내가 다 먹어라.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드셔야죠. 그녀의 눈빛이 내 입술을 예리하게 따라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정수 씨,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곧 행동할 겁니다. 정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커튼 틈 사이로 스르륵 스치는